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모두의 연구소 커뮤니티 팀 커뮤니티 매니저 성태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저희는 월간 테크 커뮤니티를 매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피지컬 AI와 온디바이스 AI 개발 여정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어렵사리 손병희 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께 영감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오늘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모두연은 어떤 곳인지 살짝 소개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최대 10분 이내에 저희 모두연과 세미나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강연이 1시간 이내로 있겠습니다. 이후에는 20분 동안 사전 질문을 포함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몇 가지 픽해서 모든 분들을 다 이제 모든 질문을 다루기는 어렵겠지만 Q&A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 그룹 네트워킹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계시면은 저희 연사님도 함께 해주실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저희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모두연이 어떤 곳이라서 이런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지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의 연구소 처음 오신 분들 계신가요? 네, 항상 계시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혹은 이제 자주 뵙는 분들도 너무 반갑고요. 저희 모두의 연구소는 커뮤니티에서 시작한 커뮤니티 및 교육 기업입니다.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는 없을까라는 그런 질문에서 시작된 커뮤니티였고요. 하고 싶은 연구 그리고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제 100년 전 주입식 학습 환경과는 다르게 좀 바꾸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은 저쪽 벽면에 보시면 Share Value, Grow Together라는 저희 모두의 연구소의 미션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모두의 연구소는 기존 경쟁 중심의 교육 혹은 커뮤니티가 아니라 함께 지식을 공유하고 성장하는 그런 연구 및 학습 문화를 전파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이 세미나도 지식 공유 세미나도 기획이 된 거고요. 여러분께 많은 영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모두의 연구소에 이제 세미나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커뮤니티라고 소개를 드렸죠. 모두의 연구소는 연구 모임 중심의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중심의 랩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들은 전부 이제 모집 중인 랩들이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더 많은 랩들이 모집 중에 있으니 저희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경우에 모두연에서 진행을 하시면 크게 3가지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은 여기 오신 이 강남 캠퍼스 공간 저쪽에 보이시죠? 네, 회의실 공간들을 지원을 해드리고요. 페이퍼샵이라고 해서 오른쪽에 보이는 논문 지원 제도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에 심사 후에 GPU 지원까지 해드리고 있는 점 안내를 드리면서 저희가 다양한 협업기관들과도 지원을 이런 랩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카카오 임팩트, 엔비디아 예술경영지원센터 등과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혹시 협업 문의가 있으시면 세미나 끝나고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연 랩에서 활동을 하면 논문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제도인가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브라이언 임팩트에서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시는 논문 지원 제도입니다. 모든 학회 및 저널에 후원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국제 학회 및 저널에 게재가 되시면 그리고 저희 제1저자 혹은 교신 저자의 소속을 모두의 연구소로 제출해 주시고 재단법인 브라이언 임팩트의 사사를 추가해 주시면 조건에 맞으면 저희가 게재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끝나고 저에게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저희 홈페이지 채널톡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이외에도 저희 무료로 진행되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오신 이 세미나를 포함해서 대전 캠퍼스에서도
세미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직자 실습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 강남 캠퍼스의 경우에는 끝나고 네트워킹이 있는 네트워킹 중심의 모드팝 세미나, 그리고 저희 커뮤니티 레번분들끼리 이제 교류를 하실 수 있는 성과 공유회 등의 세미나를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두의 연구소는 다양한 게 무료인데 여기는 자선단체인가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고 저희는 교육 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AI 학교 아이패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과정,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과정, 그리고 재직자 대상의 LLM 서비스 개발 과정 등등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모두의 연구소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하는 동안 촬영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후기 작성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의 연구소 홈페이지에 보시면 모두 모임이라는 서비스가 새로 런칭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세미나에 오신 분들을 초대를 드렸습니다. 오늘 문자와 메일로 안내를 드렸는데요. 여기 모두 모임에 들어가셔서 후기를 작성을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주시면 총 2분께 이 옆에 있는 2가지 책 중에 한 권을 랜덤으로 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온라인 참가자 분들도 마찬가지로 기회를 드리니 많은 참가 부탁드리고요. 저희 발표 자료도 다음 날 여기서 공유가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께만 공유를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피지컬 AI와 온디바이스의 미래라는 모두 모임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기대평 같은 것들도 쓰실 수 있도록 마련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저희 세미나는 K-하이테크 플랫폼에 지원을 받았음을 안내를 드립니다. 모두의 연구소가 K-하이테크 플랫폼 운영기관이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제 전화로 만족도 조사가 갈 텐데요.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고 꼭 응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좋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저희 연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되게 고민이 많으셨어요. 이제 여기까지 와주시기 전까지.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대외적으로 나누기 어려운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업계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 위주로 이제 좀 많이 공유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저희 손병희 연구소장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음 AI의 손병희입니다. 반갑습니다. 흔히 제가 소개할 때는 저희 마음 AI는 3개의 심장이 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3개의 심장을 뒤쪽에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요즘 이제 핫하죠. 피지컬 AI, 온디바이스 이거의 개발 여정과 혁신,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이 피지컬 AI, 온디바이스 같은 개념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출발은 AI에서 출발을 하고, AI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휴대폰에, 그리고 탭도 많이 보이고 노트북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인터넷이 아예 단절된 상태를 우리가 온디바이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피지컬 AI는 이제 AI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 얘가 동작을 하는데, 실제로는 피지컬 AI보다는 인바디드 AI라는 용어를 또 썼거든요. 뭐냐면 이 뭔가 바디가 있어야, 그러니까 기술이 바디가 있어야 이게 눈에 보이는 거고, 그리고 몸을 하나씩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CES에서 젠슨 왕이 발표를 하죠. 이거는 피지컬 AI다. 뭐냐면 물리적인 환경과 상호작용을 해야 이게 진정한 AI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인바디드 AI를 지금도 쓰고 있는
부류도 있고, 근데 이제 젠슨 황이 완전히 이 바람을 피지컬 AI로 바꿨죠.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엔비디아의 대표시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밀고 있는 기술이 시뮬레이터예요. 근데 그 시뮬레이터가 그 안에서 물리적인 환경을 다 구현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어떤 기술을 표방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키워드를 내놨는데, 이 키워드가 이제 글로벌하게 전 세계에서 이제 먹히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 마음 AI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도 이 피지컬 AI 온 디바이스를 연구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저희 그 인터넷 환경이나 여러 가지 기술들의 환경이 초기에는 모든 연산들이 이제 클라우드에서 동작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AWS, 뭐 구글 클라우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클라우드도 있고 KT 클라우드도 있고,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클라우드에서 동작을 했죠. 왜 클라우드에서 동작을 또 하기 시작했냐? 시장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서버 구축을 했었거든요. 근데 서버가 지금 뭐 GPU 서버는 말할 것도 없이 기본 서버가 좀 비쌌어요. 고가 장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가 장비를 구축을 해놓으면 어쨌건 하드웨어는 감가상각비를 받아서 한 5년이면은 다시 새 걸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고 초기 투자 비용이 많다. 그래서 이것을 뭔가 좀 그 구독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도 구독하는 형태로 가자 해서 클라우드 붐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시장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뭐냐면 이제 매달 유지 보수 비용을 내야 되는 거예요. 매달.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도 A사의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는데 매달 거의 억씩 이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용이 크죠.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AI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이게 잠식이 됐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클라우드에 모두가 다 몰입하고 있는 사이에 클라우드가 서버로 갔다 오면 이게 레이턴시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또 한동안 엣지 컴퓨터로 가야 된다 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엣지는 뭐냐면 구동을 그 단말기에서 구동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데이터 또는 저장해야 될 데이터는 클라우드로 보내요. 근데 아직까지 엣지 AI도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온 디바이스로 넘어가면서 디바이스 자체 내에서 이제 실행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을 좀 보시면 엣지랑 온 디바이스는 이게 다른 구조구나. 그러니까 엣지는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클라우드로 가는 거고요. 온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디바이스는 다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태생적으로 얘는 인터넷 없이 동작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온 디바이스 AI고요. 그 다음에 진짜 한 번, 뭐 생애 주기처럼 1년에 한 번 정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때, 그때 연결이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다시 이제 피지컬 AI로 와서, 지금 피지컬 AI나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물리적인 몸체를 가지고 있고, 이게 주위 환경과 같이 상호작용하는 건데요. 바로 그냥 단순한 그냥 챗봇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공간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AI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주변 환경과 결합하는 AI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피지컬 AI. 그러니까 약간의 좀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지컬 AI 하는 거고요. 저희 마음 AI는 이거를 통해서 저희 돈 벌어야 되잖아요. 이제 회사는 돈을 벌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뭘 할까? 그럼 이제 노동을 좀 대체를 해보자.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좀 얘기했을 때는 반감이 되게 컸어요. 야, 사람의 일자리를 뺏는 거 아니야? 이런 반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사람을 구할 수도 없고 인구 절벽이고 약간의 지금 우리가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노동을 대체하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는 아직은 좀 덜해요. 더군다나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어서 좀 덜한데 이제 지방으로 가거나 그다음에 외국으로 나가면 이게 뭐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뭐냐면 최저임금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1.5배, 많게는 한 2배 정도가 많고요. 그 다음에 휴일에 근무를 시키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블을 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AI를 이제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제가 저희 마음 AI는 세 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세 개의 AI에만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많은 기술들 중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기술을 선택을 하셔서 뭔가 뭐 모델을 만드신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피지컬 AI는 기본적으로 물리 환경에 이제 최적화되는 AI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저희가 뭐 말씀드렸듯이 왜 마음 AI가 이 피지컬 AI, 온디바이스 AI를 연구할까? 아까 말씀드렸죠. 클라우드에 늪에 빠져 있다가 야, 안 되겠다. 온디바이스로 가자. 그리고 온디바이스로 가면서 일단 저희는 이제 AI가 있잖아요. 핵심 모델이 있어요. 핵심 모델이 있어서 이 모델을 소프트웨어니까 어떤 하드웨어에 탑재를 하든, 그러니까 키오스크든, 그다음에 투명 디스플레이든 또는 요즘은 이제 로봇이 핫하죠. 로봇이든 드론이든 여기에 탑재를 하게 되면 얘가 서비스가 되는. 그런데 이제 관건이 뭐냐면 로봇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눈에 잘 띄어요.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그 레스토랑에 가면은 이렇게 서빙을 하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절도 있게 다녀요. 절도 있게 다녀요. 그래서 그런 AI가 있고요. 그거하고 좀 비교해봐야 될 그런 AI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런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됐을 때 원활하게 서비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얘가 인터넷에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되느냐 이게 의문이었습니다. 공항에 가면 지금 관계사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또 오셨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냥 본 거를 말씀을 드리면 공항에 가면 로봇이 그냥 서 있어요. 얘가 내가 좀 필요한 것을 도와주면 좋겠는데 가장 큰 문제가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 연결이. 그럼 얘는 동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AI에게 뭔가 오더를 내렸을 때 얘가 잘 대답을 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사람처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응 속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좀 위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저희는 소프트웨어만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키오스크나 투명 디스플레이, 로봇, 드론 다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맺은 하드웨어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혼자 뭘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반드시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참 파트너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나마 한국에서는 파트너를 만날 수 있어요. 뭐 인맥이든 혈연이든 지연이든 뭐 학연이든 해서 만날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 한국 시장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제 글로벌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좀 같이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 근데 운이 좋게도 저희 한국 국민들이요. 전 세계 거의 다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좀 많이 느꼈던 게 해외 전시에 나가면 거의 다 있으시고 그리고 그 이민 시간이 꽤 길어요.
길어서 어느 정도 또 탄탄하게 자리를 잡으시고 또 입김도 있으시고, 그래서 한인 사회랑 네트워크를 맺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구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피지컬 AI 시스템을 개발을 하려고 하면 고민되는 거, 저희도 고민을 했었거든요. 어떤 모델을 쓸 거냐. 여기서 이제 모델은 AI에서는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주로 이제 알고리즘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AI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일반 시스템은 입력이 있으면 그냥 출력으로 내보내면 끝났거든요. 근데 AI는 입력이 있어서 뭔가 한번 출력이 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모델이에요. 이 모델을 가지고 실 데이터를 넣어서 인퍼런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러니까 구조가 두 단계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델을 선택하는 것도 어렵고, 그 모델을 어떤 거를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엮냐, 이 부분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어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그냥 일반 시스템은 잘 넣으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풋을 잘 하면 아웃풋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AI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인풋해서 나온 걸 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학습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또 AI는 한번 모델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얘를 고도화를 시켜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그럼 이제 또 다시 얘기해서 하기도 어렵지만 한번 딱 잡잖아요. 그러면 꾸준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가 선택한 거, 그러니까 마음 AI가 선택한 것은 이제 피지컬 AI, 로봇으로 갔고요. 그다음에 온 디바이스 형태로 갔지만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클라우드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장단점을 보시고 어떤 거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의 안목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온 디바이스로 갔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AI를 구현할 때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 그 다음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결합할까?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저희 소프트웨어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잘하는 업체를 만나야 돼요. 저희가 하드웨어 업체도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 커피 만드는 그 로봇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이제 음성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세계의 심장은 언어 모델이고요. 언어 모델, 그 다음에 대화 모델, 자율주행 모델이 있어요. 이따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신기하게도 하나의 모델에서 출발해요. 트랜스포머라고 들어보셨죠? 그 모델에서 출발합니다. 다 똑같은 모델을 써요. 그리고 거기서 저희가 변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트랜스포머 모델은 텍스트 기반인데 디퓨전 모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요즘 또 핫하죠. 이미지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텍스트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야만 성능이 고도화되는데, 이미지는 우리가 퍼즐 맞추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서 퍼즐 잘 맞추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림을 보고, 왜 저는 퍼즐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테두리부터 하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나 역으로 거꾸로 가나 성능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그것을 각광받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결합을 할 것인가, 하드웨어를. 그러니까 하드웨어 파트너도 잘 만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부터 어떻게 구현할 것이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제가 아까 간단하게 뭐 설명드렸는데 언어 모델이 있어요. 저희 언어 모델인데요. 얘가 멀티링구얼, 기본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모델들은 언어 감각이 좀 좋은 모델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다국어를 해요. 다국어를. 그러니까 언어 감각이 좋아요. 그리고 학습 방법에 따라서 그 성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한글만 학습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떨까요? 걔가 외국어도 잘하는데 한국어도 잘하는 애가 나옵니다. 저희 마음 AI는
이 모델이 저희가 트랜스포머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델들은 자율주행 모델은 저희가 직접 다 한 땀 한 땀 만들었고요. 그 외에 언어 모델은 체크 포인트, 오픈된 체크 포인트를 써요. 그리고 가져다가 이렇게 고도화를 시킵니다. 아시지만 체크 포인트는 다 공개되어 있는 페이지가 있죠. 사이트가 있죠. 허긴페이스에 가시면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딥시크가 또 뭘 또 큰일을 했더라고요. 오늘 이게 오픈 라이센스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뭐 아파치 라이센스가 있고요. 뭐 근데 MIT 라이센스로 뭘 오픈을 했대요. 걔네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뭐 이거를 좀 얘기를 하고 뒤에 가서 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중국이 예전에는 뭐 좀 싼 마이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얘네들 기술력이 어머나 그렇게 미국이 밟았는데 얘네들이 그거를 해냈단 말이야. 지금 완전히 쇼킹합니다. 근데 그거를 무료로 풀었잖아요. 무료로 풀면 이 생태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다 다운로드 받으면 그냥 표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거 안드로이드 PDF 아시죠? 다 아시죠? PDF 파일 그냥 전자문서의 표준이 됐잖아요. 이제 딥시크가 그 형국인 거예요. 이제 미국도 긴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 모델을 이제 걔네들은 로봇에 또는 자동차에 넣고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 오픈되어 있는 체크 포인트를 가져다가 저희만의 모델로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AI는 지속적으로 고도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파라미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파라미터가 1빌리언 이게 가장 작은 사이즈예요. 언어 모델 중에서는 1빌리언에서부터 671빌리언 딥시크 이 오픈된 거 저희는 바로 가져다가 저희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파라미터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근데 전략적으로 저희는 클라우드 베이스는 안 가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는 우리가 경쟁할 플레이그라운드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온프레미스, 온디바이스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클라우드 진영으로 가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언어 모델은 외국어 감각이 있는 모델을 가지고 한국어를 학습시키면 한국어도 잘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정확한 실시간 처리인데요. 실시간 처리는 하드웨어를 정하고 뭐 A100 2장으로 할 거냐, 뭐 정말 큰 리소스가 빵빵하게 제공되는 뭐 GPU 서버를 사용을 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초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제 하드웨어 리소스를 결정하고 거기에 AI를 탑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챗봇을 만드는데 챗봇이 클라우드형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딥시크가 딱 한 번 막아진 게 뭐죠? 우리 개인정보 가져가는 거 아니냐. 클라우드 기반인 경우엔 그렇습니다. 근데 얘를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만의 모델로 만들게 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다 온프레미스 형태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다라고, 아까는 말이라고 하고요. 언어 모델은 말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수다입니다. 수다는 기본적으로 세 개의 기술이 탑재되어 있어요. STT, 그러니까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주고요. LLM, 언어 모델, 그 다음에 그 TTS, 텍스트를 스피치로 바꿔주고. 그러니까 내가 AI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AI가 음성으로 답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근데 그 인공지능 스피커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걔한테 물어보면 걔는 어때요? 반드시 딱 그 정해진 오브젝트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뭐, 야, 불 꺼. 그러면 불이라는 오브젝트가 걔한테 인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언어 모델이 탑재가 되면 야, 좀 어두워. 이렇게 간접화법을 써도 얘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형태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전략은 온프레미스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터넷 없이 작동하는 거. 그 컨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내비게이션에 어디 좀 안내해줘.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러면은 답답하잖아. 내가 얘를 왜 쓰지?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반응을 할 건가? 실시간으로. 워낙 저희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 수다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율주행 모델이에요. 자율주행 모델은 테슬라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테슬라가 다른 자율주행하고 다른 점이 걔는 카메라 기반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도 저희는 이 모델을 워브라고 부르는데 워브도 카메라 기반으로 움직임을 주는 건데 언어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바닥에 이렇게 진입 금지 표시가 있어요. 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따가 동영상도 보여드릴 텐데 누워 있으면 그냥 일반 자율주행 모델은 이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요. 근데 언어 기반의 모델은 이 애를 인식하는 거예요. 컨텍스트를 인식하는 거예요. 진입 금지니까 이쪽으로 못 가는구나. 그래서 얘가 피해가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다를 사용을 할 때는 매핑을 했어야 돼요. 매핑을 하고 뭔가 이 공간이 좀 바뀌잖아요. 그럼 다시 매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언어 기반인 경우에는 그게 보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저희도 자율적 모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테슬라로 넘어가서 아까 제가 엔비디아를 얘기를 했고 엔비디아는 이제 컨셉 아시겠죠? 걔네들은 우리가 GPU를 써줘야 돈을 버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거고요. 테슬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자동차잖아요. 근데 테슬라 노봇 들어보셨어요? 옵티머스라고? 왜 테슬라가 노봇에 갔을까요? 같은 모델 쓰는 거예요. 같은 모델 써요. 자율적 모델을 그대로 갖다 써요. 로봇이 움직이는 모델을 그대로 써요. 심지어 이렇게 보통 로봇 팔, 암이라고 하는데 매니플레이션, 손가락 동작하는 거 약간 기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AI 모델을 같은 모델을 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로봇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할까요? 자동차 공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배치하겠죠. 그러니까 로봇 같은 경우에도 기본이 굉장히 비싸요. 근데 얘를 단가를 낮추는 방법은 대량 생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그 기반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조 공정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대량 생산하면 싸게 나오고. 그러니까 야 2천만 원에 나 할게. 그 일론 머스크가 그 이상한 사람이 아닌 이상 딱 얘기하면 그냥 실행이 되잖아요. 지금 그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트럼프 정부랑 또 합이 잘 맞아서 지금 뭐 하고 있죠? 이민자 내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국이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노봇해서 노동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건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교육해서 또 다른 지식 산업 이런 쪽으로 또 갈. 그러니까 횡보들이 이렇게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같은 모델을 쓰고 로봇으로 쉽게 갔던 거고요. 다행히 저희도 이 모델을 가지고 있어서 이 모델을 이제 로봇에 탑재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젠슨왕 그 영상을 좀 가져왔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is we need to create effectively the world model, 월드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as opposed to GPT, which is a language model. And this world model has to understand the language of the world. It has to understand physical dynamics, things like gravity and friction and inertia. It has to understand geometric and spatial relationships. It has to understand cause and effect. If you drop something, it falls to the ground. If you poke at it, it tips over. It has to understand
object permanence. If you roll a ball over the kitchen counter, when it goes off the other side, the ball didn't leave into another quantum universe. That's still there. And so all of these types of understanding is intuitive understanding that we know that most models today have a very hard time with. And so we would like to create a world, we need a world foundation model. Today we're announcing a very big thing. We're announcing NVIDIA Cosmos, a world foundation model that is designed, that was created to understand the physical world. 네.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모델은 그냥 기본 모델을 너희한테 줄게, 오픈할게, 갖다 써,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델을 가져다가 저희만의 이제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모델은 이제 기본 모델이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물리 환경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뭘 할 수가 있냐면 물리 환경에 세팅을 딱 해놓으면 학습 데이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우리가 그 이야기했던 게 AI 하려면 데이터 있어야 되잖아 하잖아요. 데이터 만들어줘요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그 엔비디아의 컨셉은 이거를 어떻게든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학습할 때 GPU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니네 와서 GPU 써. 우리가 이 환경 제공해 줄게. 그 얘기고요. 그리고 실제 인퍼런스 할 때는 학습할 때보다는 한 GPU 사용량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고, 근데 AI 하는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진짜 세팅만 해놓으면 만들어줘요. 데이터를 증강시켜줘요. 가상 데이터들을. 그래서 시뮬레이터에서 있는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가지고서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지금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 수다, 워브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제 개발 과정에서의 고민들이었어요. AI 모델이 너무 무거우면 이제 어떨까? 아까 이제 제가 파라미터 수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수에 따라서 GPU를 몇 장을 쓸 거냐. 그러면 이제 가격이 나오는 거거든요. 학습 돌리려면 H100 몇 장 돌려야 돼? H100이 6억이었거든요. 한 서버가 금딱지 딱 붙어서 나온 그게 6억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그게 몇십 개, 몇백 장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AI를 할 때 스타트업들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이제 경량화 모델로 개발을 해서 최적화를 시키는데, 최적화할 때 저희가 파트너십을 운 좋게도 퀄컴이랑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뒤에 가서 또 퀄컴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랑 연결되어 있는 빅테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미우나 고우나 엔비디아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저희도 클라우드를 쓰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회사하고도 어쩔 수 없이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어떤 행보를 하고 있는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온 디바이스로 넘어가면서 이제 퀄컴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퀄컴은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퀄컴 그 CDMA 칩에 되게 특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저전력에 굉장히 성능이 좋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 GPU 돌리려면 전기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열도 심해요. 그래서 서버룸을 구축을 할 때 그 굉장히 잘 해놔야 되거든요. 공조기 시스템을. 그리고 불나면은 물 뿌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기로 얘를 잠재우고 뭐 이런 시스템들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소소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이제 퀄컴은 그런 면에서는 저전력에 발열이 적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칩이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응답 속도를 올리려면 디바이스 자체 내에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디바이스 자체 내에서. 그리고 클라우드의 의존성을 낮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일단 갔다 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온 디바이스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보통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그냥 한 1초 내에 반응이 옵니다. 이따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같은 경우 로봇도 배터리가 있잖아요. 충전을 하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해외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로봇을 수출을 해봤어요. 근데 수출할 때 로봇을 이제 보내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어머 배터리 분리해서 보내야 돼요. 배터리 분리해서 보내는 돈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로 나갈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지의 파트너를 정말 잘 만나야 된다. 그런 것도 좀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이 퀄컴 칩에 퀄컴은 QCS640이라는 칩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TV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칩입니다. 그러니까 휴대폰보다 한 10분의 리소스를 10분의 1 정도밖에 안 써요. 그래서 그 칩을 가지고 저희가 자동차 대시보드에 들어가는 그런 그 서비스를 지금 하나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AI 휴먼이 나타나서 AI 비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 안에서 대화 요즘은 많이 음성으로 하지 않나요? 어디 알려줘, 뭐 전화 걸어줘. 근데 얘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해주고 좀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성능을 높일 것인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고민했고요. 그래서 마음 AI 역할과 이제 하드웨어는 이제 퀄컴의 역할로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나 퀄컴도 그렇지만 그들만의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다라는 생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그 기능을 만들 때 메소드라고 하잖아요. 기능을 만들 때 그냥 기능 한 줄로 끝나요. 기능 한 줄로. 기능 그냥 뭐 로드라고 하면 로드하고 괄호 열고 닫고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 생태계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코드를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있다라는 얘기는 라이브러리로 불러온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없으면 하드 코딩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딥시크 애들이 하드 코딩한 거예요. 이거 더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태계가 있느냐. 실제로 저희가 QCS6490 IoT 보드에 세계 최초로 성공을 했고요. 지금까지 성공한 AI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퀄컴이 저희를 굉장히 기술력을 높이 사고 있고요. 거기에 수다 모델을 넣는데 수다가 아까 세 개의 기술이 하나로 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STT, LLM, TTS 그 세 개를 쪼개고 양자까지 최적화 시켜가지고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동작을 하고 있는데 주로 아까 TV에 들어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TV에서 동작이 되는 거 이거를 It's 저희 so bright. I don't like sunshine. 지금 보시면 이제 간접화법으로 The 얘기를 blinder 하더라도 was lowered. 동작을 합니다. 반응 I'm 시간을 very 좀 sleepy. 보세요. Could you make a cup of coffee? The coffee machine is 이게 making coffee. 실시간 지금 반응입니다. Could you add milk to the espresso? The coffee machine is making latte. The carpet is too dirty, by the way. The vacuum cleaner has turned on. 네, 이런 형태로 What is in my 저희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CES에서 전시했던 제품인데요. CES가 이제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LVCC라고 보통 이름을 붙이는데 거기에 인터넷이 얼마나 빵빵하겠어요. 근데 클라우드 형태로 전시를 준비한 업체들은 시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네트워크는 n분의 1로 얘가 밴드위스가 나눠지잖아요. 그 동작이 안 됐어요. 근데 저희만 동작이 됐었습니다.
저희는 온 디바이스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 보드에서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잘하면 이제 모두의 연구소와 여기 IoT 관련된 직장인 대상 교육을 저희가 좀 마련을 해서 같이 실습도 해보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It's 그다음에 이제 워브입니다. 워브는 저희가 카메라 기반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도 저희가 이제 제일 먼저 농기계에다 넣었는데 농기계가 다니는 그런 자율주행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 데이터들은 아까 코스모스에서 저희가 시뮬레이터로 다 만들어서 거기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형태에서는 저희가 이제 카메라 기반이었고요. 근데 로봇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게 얘가 실외에 있는 로봇인지 실내에 있는 로봇인지에 따라서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실외면 GPS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실내는 그거를 활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드투엔드 자율주행 영상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투엔드 자율주행 워브 모듈. 워브로 구현한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자율주행. 유리벽을 인식하고 출입문으로 자연스럽게 주행합니다. 얘가 카메라 기반이기 때문에 유리문을 피해서 가요. 라이다는 레이저이기 때문에 유리문 통과 못해요. 그냥 멈춰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다릅니다. 주행 중에도 목적지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혀 있는 곳을 보면 알아서 피해서 진입금지 표지판을 인식하고 경로를 우회하여 주행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언어 기반이기 때문에 컨텍스트를 먼저 학습을 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브는 사람의 명령을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주행합니다. 뒤에 가서도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엔드투엔드 자율주행 워브 모듈. 워브로 구현한 사람처럼 저희가 그 다음에 로봇은 많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저희 기업도 이제 AI 기업에서 지금 피버팅을 하고 있어요. 이제 로봇 기업으로 가자. 피지컬 AI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제 로봇은 기존 저희가 한국 로봇이 좀 비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봇 말고 약간 이렇게 동그란 로봇 있거든요. 그 로봇이 7천만 원이에요. 근데 중국 로봇 보셨어요? 유니트리 보셨어요? 이게 2천만 원? 막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저가예요. 그래서 이거랑 어떻게 경쟁을 할까? 저희 로봇 기업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안에 있는 부품들을 여기가 좀 필요 없는 걸 다 뺐어요. 빼고 간단하게 한번 가보자. 그래서 디자인부터 이 제품이 나올 때까지 딱 한 달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맞춤형 로봇을 만들어 보자. 뭐 그런 것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려프리 키오스크인데 그냥 단순히 키오스크가 아니라 여기 이제 점자도 넣어봤고요. 수어도 소프트웨어로 탑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휠체어 타신 분이 오게 되면 하드웨어 이 디스플레이가 자동으로 높이 조절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UI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신경을 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는 진짜 하드웨어 하는 업체들이랑 같이 좀 파트너십을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고요. Mommay's barrier-free kiosk is easy and accessible for everyone. From left, there is a microphone or a phone.
campus information. 그리고 이 점자는 외국어도 다 지원이 됩니다. Increase text size. Decrease text size. Volume level 2. 뭐 이런 volume 형태로 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 배려프리 키오스크가 의무화되고 있어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러면 기존에 키오스크가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럼 얘를 빼고 해야 되나? 그때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없는 데는 키오스크를 그대로 납품을 하지만 있는 데는 저희 수다 모듈을 그냥 끼울 수 있게 그런 아이디어를 좀 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봇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비싼 노봇을 사용자 맞춤형으로 만들어 보자. 그런 형태로도 했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노봇도 상호작용이에요. 말을 했을 때 얘가 잘 알아듣고 대답을 잘 해야 돼요. 말을 했는데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으면 어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이거는 실제 Hello, nice to meet you. Can you tell me about foundation model MAAL? MAL is a language foundation model designed to enable AI to make judgments and respond naturally, even in unexpected situations. Much like It's too long. Can you summarize this sentence? MAL is an advanced language model that helps AI respond naturally and make human-like decisions. 네, 뭐 이런 형태로 언어 모델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자가 말이 좀 뭉개져도 얘가 잘 알아듣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은 영어로 물어봤을 때 이제 영어로 대답을 하는데 주로 통역도 많이 쓰거든요. AI를. 그러면 이제 번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형태. 근데 언어 모델을 썼을 때는 I'm 게임 했을 때 그냥 번역을 하잖아요. 그럼 나는 게임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언어 모델을 쓰게 되면 더군다나 이게 한국이다라고 하면 나는 게임할 준비가 됐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 모델이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를 할 때 좀 말을 반복적으로 한다거나 말이 좀 뭉개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알아듣고 이제 대답을 하는 그런 AI입니다.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좀 굉장히 좀 많이 신경을 썼고요. 그러면 이제 이 형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델을 뭐뭐 탑재를 할 건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UI UX에서 저희가 라이브러리에 이거를 이제 수출을 했거든요. 근데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으로 조용하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도슨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소리는 이렇게 이어폰으로 들을 수 있게. 그리고 다국어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민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형태로도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AI의 상호작용 그리고 반응 속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실제 이 노봇에는 저희가 그 대화형 모델, 수다하고 움직이는 모델, 워브가 같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노봇 같은 경우는 밑에 동글동글 혹시 보이세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하단에 보이세요? 동글동글한 거 이게 초음파 센서인데, 그러니까 워브에는 사용 안 해도 되는 초음파 센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의 노봇들 같은 경우 원래 레거시는 초음파가 있어서 얘가 이제 그 급정지를 해야 된다거나 낭떠러지가 있거나 할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노봇이 층계에서 막 굴러 떨어져 가지고 인터넷에 좀 이슈가 됐던 그런 것 때문에 저거를 없애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좀 지금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뒀는데요. 이제 카메라가 완벽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저런 부품들도 빠지게 되고, 라이다 같은 경우에도 비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품들을 좀 제거를 해서 가격을 낮춘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 프라이버시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근데 기본적으로 온 디바이스는 온 디바이스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외부로 유출이 안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할 때 좀 편향된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챗GPT도 가끔 사용을 하는데 뭐 지금의 뭐 이런 무드나 이런 상황을 입력을 하고 이미지 그려줘. 그 저에 대해서 알거든요. 그런데 서양 여자를 그려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약간 좀 편향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데이터 학습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 디바이스일 때는 프라이버시가 강화된다고 하지만 이제 모델 자체에 가드레일을 설치를 해요. 모델 자체에. 그러니까 가드레일도 오픈되어 있는 가드레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드레일을 어떻게 하냐면 모델이 있잖아요. 그럼 그 모델 앞에다가도 가드레일을 붙여서 인풋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모델의 뒤에다가도 가드레일을 붙여요. 그래서 출력할 때도 그 가드레일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상한 데이터를 내보내지 않도록 이렇게 막을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그 제주도에 키오스크가 버스 정류장에 현재 있어요. 근데 도민들조차도 이 키오스크가 터치가 되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키오스크가 이제 터치인 경우에는 불편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음성으로 확장을 시킬 것인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레거시를 빼고 새로운 기기를 넣는 것은 서로 부담인 거예요. 초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컨셉을 잡으실 때 기존의 이제 레거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기존 레거시에 저희는 이제 음성 모듈을 탑재해서 이제 확장하는 형태로 가고요. 기존 그 결제 시스템까지 있는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성 모듈만 하고 주문 내용만 넘겨주면 레거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컨셉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저희도 하드웨어 기업이랑 융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로봇 기업과 융합을 하면서 확장을 하게 되는데 실제 이제 병원에서도 로봇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병원이 수익 구조가 어디서 나오냐면 병실을 얼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보세요. 이제 누가 입원하고 있다가 퇴원을 했어요. 그러면 청소하잖아요. 또 소독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청소와 소독을 로봇이 같이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시간이 남죠.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병원도 지금 이거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봇으로 많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공공장소에서 실시간으로 AI가 대답하는. 그럼 이제 이렇게 대답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간도 학습을 하고 이런 시대가 온 거죠. 그리고 자율성과 협업.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내 동료가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실제로 로봇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잘 협업하면서 갈 것인가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그 테슬라 로봇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해놨는데요. 한번 같이 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람이 움직였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근데 진짜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 태스크를 늘릴 거고 비용도 낮출 거고 그 다음에 대량 생산할 거고 이제는 얘를 집에다가 파견할 거다.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로봇이 자전거 타는 거 영상 보셨어요?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노복 같은 경우에는 학습하는 게 두 종류입니다. 이제 근육을 학습하는 것은 강화학습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뇌에서 학습하는 거, 아까 AI 모델 학습하는 거, 그래서 이제 두 형태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손 동작을 얼마만큼 유연하게 하느냐, 그런 부분이 또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보실 때는 그런 형태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AI와 인간의 협력 방식 어떻게 될까요? 근데 무엇보다도 AI는 내가 사용하기 편해야 되고, 그죠? 인간 중심 설계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AI가 AI로 인해서 인간의 일자리가 뺏기는 게 아니라 일자리의 개념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미국에서도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재교육을 시켜서 사람들을 재배치할 거냐,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은 AI에 맡기고요. 실제 저희가 AI가 공급됐던 제일 좀 험난한 그런 이 공간이라고 할까요? 제가 비행기 타고 캐나다 밴쿠버까지 갔어요. 그게 1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비행기 공항에서 내려서 차 렌탈하기 위해서 이제 가고, 렌트하기 위해서 가고, 이동하고, 차 렌트해서 페리를 타기 위해서 이동했어요. 그리고 페리 타고 1시간 반 들어갔어요. 거기 숙소, 호텔로 이동하는데 또 시간이 걸렸어요.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그 호텔까지 이동하는데 12시간 걸렸어요. 거기에서 사람 구할 수 있겠냐 이거죠. 실제 거기에 저희 호텔 리셉셔니스트가 가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정말 오지가 너무 많아요. 사람 구하고 싶은데 구할 수도 없고. 그리고 대부분이 한국 이민자 분들이 하시는 게 식당이나 호텔업을 하시거든요. 숙박업을 하시는데 숙박은 또 특수하게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AI를 탑재하는 게 24시간 일을 해야 되는데 새벽 시간이나 밤 시간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자리가 좀 많이 바뀌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피지컬 AI에는 몸체를 입혀서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는 건데, 실제 저희 마음 AI는 이것을 이제 온 디바이스에서 인터넷 환경이 없는 상황에서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초경량 AI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말 최적화, 또 양자화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력도 조금 써야 되고, 네트워크 독립형으로 가야 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지컬 AI 확산. 근데 저희는 국내 시장은 이제 너무 작기 때문에 무조건 해외로 가야 되는데, 이제 해외를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 거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스마트 시티나 공공 서비스로 가야 되고, 그 다음 덕분에 그 코스모스라는 툴 덕분에 저희가 합성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고성능 AI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됐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이게 온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국방이나 보안 산업에 좀 혁신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국방 산업에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 피지컬 AI를 통해서 이제 효율성과 접근성을 강화를 해서 뭐 더 나아가서는 뭐 의료라든지 교육 이런 서비스로 혁신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쳐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손병희 연구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발표 들으시면서 궁금증들이 또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Q&A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질문하시라고 하면 사실 질문을 아무도 안 하시는 때가 좀 많아가지고 우선 사전 질문들을 저희가 받아서 사전 질문을 먼저 몇 개, 한두 개 정도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채팅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네, 몇 가지 골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조하미님, 온라인에 계시면은 채팅에 남겨주시고요. 피지컬 AI의 발전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비즈니스 유스 케이스들을 알고 싶은데요. 현재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혁신적인 사례를 좀 꼽는다면 무엇이 있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네. 피지컬 AI의 발전 속도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AI의 발전 속도는 저희는 AI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나온 거라 또 내일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피지컬 AI로 간다라고 했는데 저희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글로벌 빅테크들도 지금 다 피지컬 AI로 가고 있어서 이 발전 속도는 정말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시장을 선점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비즈니스 유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피지컬 AI는 로봇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로봇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 이제 가시적으로 보는 것은 이제 로봇으로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사회 환경하고도 맞물리는 거죠. 사람이 없고 그리고 인구도 줄고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시간이 오는 것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미 지금 미국은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뒤처세라 중국이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것 같고요. 더군다나 중국은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2017년도에 중국은 독일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1위가 일본 파낙입니다. 일본 파낙, 야스카와도 있고 그 미쯔비시도 있지만 그 파낙이 1위예요. 그 다음에 3위 기업이 독일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은 70년대부터 쭉 발전을 시켰던 거고 독일 기업은 1차 산업혁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어온 100년 넘은 기업이었어요. 쿠카라는 기업인데 중국 가전기업에서 샀잖아요. 2017년도에. 그러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판도가 노보 시장을 누가 선점하느냐. 혹자는 컨설팅 펌에서는 2030년이 되면 중국의 인구도 많지만 노봇이 장악을 할 것이다. 노봇이 제일 많을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지금 보시면 빠른 속도가 정말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이제 고민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런 로봇들이 이제 곳곳에 들어가겠죠. 사람이 필요한 곳에.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현장에서 지금 질문 있으시면 네, 손 들어주시면은 네, 마이크 전달드리면 네, 본인 소개 살짝 해주시고 네, 이렇게 순서대로 드릴게요. 그다음에 본인 소개 잠깐 해주시면 본인 네, 소개요. 질문에 제가 도움이 될것 AI에 같습니다. 많은 관심이 있고요. 근데 이제 좀 딴 기업 얘기인데 한참 그 매스컴 타는 그 팔란티어가 잘 나가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실례지만 팔란티어. 미국의 국방부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면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팔란티어는 국방부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뭐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 그 미국은 미 국방부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체계가 좀 잘 잡혀 있습니다. 데이터도 좀 정교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네, 여기 손 가운데에 들어주신 선생님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이창원입니다. 아까 워프
거기 관심이 좀 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기존의 로봇은 목표물을 찾을 때 이제 알고리즘 뭐를 주로 사용해서 갔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지금 학습하신 게 목표물 찾아가는 것까지 다 학습을 하신 건지 아니면 거기 이제 뭐 문자나 뭐 이런 것만 하신 건지 그게 한 가지 질문이고요. 네, 네, 네. 다음 질문은 네. 이제 그거 할 때 이제 코스모스에서 데이터를 얻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도 학습인지 강화 학습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아, 그거는 그냥 일반 저희 그 딥러닝 학습으로 한 거고요. 로봇 자체, 저희는 로봇 자체가 그 팔을 움직이거나 이렇게 다리를 가지고 근육을 움직이는 것은 이제 강화 학습을 시키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팔이 없어요, 로봇이. 그래서 강화 학습은 안 하고요. 일반 학습,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학습을 그대로 사용을 한 거고, 그리고 학습할 때 기본적으로 얘가 언어 모델 기반이기 때문에 뭔가 텍스트를 가지고 다 인지를 하고 공간을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갑니다. 근데 1차적으로는 얘도 한 번 정도는 그 라이다를 가지고 스캔을 해요. 한 번만 스캔을 하고 약도가 생기잖아요. 그 약도 기반으로 이제 움직이면서 공간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똑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 딱 오면 이 공간이 새롭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지? 한번 이렇게 보잖아요. 뭐가 있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형태로 로봇이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괜찮으신가요? 네, 뭔가 질문이 남으신 것 같은 표정이어가지고 따로 네 끝나고 여쭤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에서 LLM 네. 연구하고 있는 네. 장교철이라고 합니다. 네. 그 피지컬 AI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피지컬 AI 그 로브 설명해 주신 거를 들으면은 컴퓨터 비전에 많이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랭귀지 지식이 많이 쓰이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얘가 모델이 LLM만 있는 게 아니라 비주얼 랭귀지 액션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모델로 되어 있어요. 시각 인지하는 시각 정보 받는 거, 그리고 언어 기반, 그다음에 움직이는 거, 이게 하나의 레이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같은 이야기인데 그 같은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질문이 제가 그 랭귀지 지식이 네. 인바디드 AI에서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아니 얘가 환경을 볼 때 기본적으로 의자, 책상 이것을 랭귀지로 인지를 하는 거라서 퍼센테이지로 이야기하기는 조금 제가 그 모델의 네. 그럼 질문을 좀 다른 네, 방향으로 네. 질문을 드리면 LLM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네. 인바디드 AI를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입문을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거를 선택을 하실 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브레인 조직이 있잖아요. 브레인 조직도 이게 좀 나눠져 있어요. 자율주행 모델을 연구하는 모델이 또 다르니까 랭귀지 모델도 다르고, 그래서 좀 선택을 하셔야 될 텐데 이제 모델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LLM에서 VLM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모델 자체가 달라지는 거라 모델을 연구하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이제 뭐 메카니컬이나 로봇 쪽으로 연구를 하고 싶으신 건지, 그래서 그런 형태로 좀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네. 저쪽에 먼저 갔다가 여기로 드릴게요. 전 AI랑 사이버보안 쪽을 같이 이제 연구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이세민이라고 하는데요.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저희 너무 기억을 이 해보겠습니다. 시간상 그러면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보안상 이유로 공격 패턴이 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연계된 하드웨어 펌웨어 취약점을 찾아서 공략을 하거나 데이터 포이징, 덕대적 공격, 아니면 프로그램 취약점을 찾아서 공격하는 공격 벡터들도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더 대응 체계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뭐 데이터 보호하다니 암호화 같은 거 따로 생각하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오디오를 하셨다고 했을 때 그 클린한 데이터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때 스피치 인핸스먼트나 디노이징의 필요성이 해서 개인이나 GPU 기반으로 많이 진행했을 경우에 노이즈가 낑기도 무음 처리되는 결과물이 나올 때가 있을 때 혹시 이런 경우에 어떻게 개선책을 찾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디테일하시네요. 이제 보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OS에서 보안을 할 거냐,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안을 할 거냐, 하드웨어적으로 보안할 거냐, 네트워크적으로 보안할 거냐 하는 건데, 이제 저희는 저희 디바이스 내에서 보안을 유지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을 할 때는 이제 네트워크에 보안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의 롤은 아닙니다. 저희의 롤은 그런 형태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 음성 인식을 하거나 음성 생성까지 가기 위해서는 노이즈가 반드시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 노이즈를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 휴대폰은 이제 되게 가까이에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이 정말 잘 인식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저런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데도 뭔가 좀 이야기해서 제가 액션을 해주면 너무 좋죠. 그럴 때 이제 얘의 인식률, 그리고 음성을 인식해서 제가 생성하는 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노하우인 거죠. 네. 그래서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학습할 때 노이즈가 같이 학습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네. 제 경험상 이제 한번 노이즈랑 같이 태워서 했는데 근데 좀 잘 안 나왔을 때 혹시 같은 경험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거는 저희의 노하우여서 저희가 그 작은 칩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좀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저쪽에서 먼저 해주셔가지고 네 저쪽으로 네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온라인에도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네, 끝나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비전 엔지니어로 하고 있는 임소희라고 합니다. 일단 강연 되게 잘 들었고요. 아까 전에 라이다로 먼저 매핑을 한다고 하셨는데 라이다 일단은 비용이 또 필요하잖아요. 왜 그 비전으로 뭐 SFM이나 VPS 같은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라이다로 매핑을 하는지, 아니면 또 아니면 라이다랑 비전 플러스 해가지고 센서 퓨전을 하지 않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고요. 처음에 저희는 하드웨어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하드웨어 회사, 그러니까 로봇 회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저희 같이 융합하는 그런 형태로 했었고요. 그러니까 없어도 동작될 수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실외가 아니라 실내이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고려돼야 될 상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가 라이다를 가지고 2D 라이다를 가지고 한번 스캔해요. 그래서 스케치를 만든 다음에 그 위에서 저희 모델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온라인 질문을 하나 읽고 그 다음에 아까 손 들어주신 선생님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주영님의 질문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괜찮으신가요? 네. 시각 입력, 즉 비디오와 음성 혹은 텍스트 응답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체인 오브 더츠 추론이 어떤 방식으로 물리적 상식과 체화된 추론을 활성화하는지 간단히 소개 가능하다면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연구 레벨인데 저희는 이제 완전히 이제 실무로 가고 있어서 그런 방식보다는 그러니까 저도
실제 연구 조직에서 이제 나온 지 꽤 돼서 실무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이라 여기까지는 좀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다만 브레인 조직에서 그 잘 만들어진 모델을 가져다가 실무에 적용을 해보고, 실무에서 적용을 했을 때, 그러니까 랩에서는 잘 동작이 됐는데 실무에서 잘 비즈니스 레벨에서 동작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희의 좀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잘 만드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이후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까 손 들어주신 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그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냥 궁금한 거는 아까 말씀 주시긴 했는데 그 온디바이스 AI 사업을 좀 한국에서 하는 어떤 이점과 좀 어려운 점 이런 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퀄컴에서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세계 최초로 정말 작은 칩에 STT, LLM, TTS를 넣었잖아요. 세계 최초로 넣었는데 저희는 이 세계 최초로 넣으면 이제 뭔가 비즈니스 파트너십도 맺었고 딱 확산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간 좀 어렵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상장 기업이긴 하지만 아직은 대기업하고도 싸워야 되고, 어떨 때는 그러니까 스타트업하고도 싸워야 되는데 싸우러 딱 가면 야 니네들 여기 왜 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은 정말 뭐 견줄 수가 없어요. 저희가 대상이 안 되는데도 또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좀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좀 투자해 주시죠. 이미 스테이지가 혹시 뭐 조금 좋은 점은 없으신지? 좋은 점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글로벌로 나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로 나갔을 때 한국인들이 정말 세계 곳곳에 있고, 그 한국인들이 굉장히 뿌리 깊게 탄탄하게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정말 좋은 파트너를 만나면 사업하기는 좀 쉬운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아까 중간에 흰 옷 입으신 분께 마이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앉으신 분께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 디자이너 김현태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현재 서비스되고 그다음 양산되고 있는 로봇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구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소형화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또 이 소형화 혹은 경량화가 아마 실제 사용자 중에서는 조금 고려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면서 다양한 디자인을 시도할 수 있게 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로봇의 색상 혹은 로봇의 재질 때문에 어떤 챌린지 하셨던 경험이 있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게 비용이 좀 많이 들고, 뭐든 이게 MOQ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단가도 줄일 수도 있고 저희가 비용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약간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지금 소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제작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다만 이 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형화를 했기 때문에 크기는 선택하기 나름이고요. 근데 문제점은 또 뭐가 있냐면 저희는 이제 B2B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전용은 없고. 근데 이 로봇이 움직였을 때, 이렇게 부딪혔을 때 사람이 다치느냐, 그리고 로봇이 이렇게 쓰러지느냐, 그러면 아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도서관을 예를 들자면 아기가 다닐 수 있잖아요. 아기를 덮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로봇은 무거워요. 그래서 그리고 그 로봇을 가지고 도망가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디자인하실 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가볍게 만들 수 없고,
그럼 그냥 가지고 가니까 무겁게 만들 수도 없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질은 말씀드렸지만 비용이에요. 비용. 그리고 저희가 맞춤형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아트를 입혀서 작가들이 바디를 이렇게 페인팅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1인 로봇. 그러니까 로봇이 동일하라고 할 수밖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만의 이제 부티크 또는 아트 이런 것들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네, 마이크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학원에서 인공지능 양자화를 연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서치 인턴을 구하고 있는 최순호라고 합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제 모델 설명을 듣고 보니까 TTS나 STT가 충분히 소형화될 수 있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비전에다가 이제 LLM이 결합된 형태의 모델을 쓰시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아마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아웃풋에서 이제 텍스트뿐만 아니라 텍스트 그다음에 어떤 로봇의 행동 이런 것도 아웃풋이 나오면은 얘네도 파인 튜닝이 됐을 텐데 제가 아는 한 요 정도가 되면은 적어도 빌리언 단위 토큰이 들어가는 모델이어야지 유의미한 결론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딥시크를 베이스 모델로 쓰셨으니까 디스틸레이션 딥시크는 아직 안 하셨나요? 네. 그러면은 적어도 7빌리언은 돼야지 성능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더 하는 거 둘째 치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그렇게 초소형 칩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소형 칩에는 정말 작은 모델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태스크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작은 칩에 들어가는 것은 얘가 멀티턴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걔의 펑션만 잘 하면 되는 거라 태스크에 따라서 모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희도 태스크에 따라서 모델을 선택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네. 그러면 이제 약간 대규모 추론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해서 넘어오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가전 제품에서는 굳이 추론할 필요는 없잖아요. 만약에 필요하다라면 그냥 그때 연결을 해서 API의 데이터를 가져오면 되는 거라 태스크나 시나리오를 잘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퀀타이제이션을 했을 때 제가 경험한 게 특히 이제 비트 수를 일단 비트 수를 몇 비트로 하시는지도 궁금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제 경험상 이제 얘가 8비트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어떤 디시전에서 이제 스코어는 올라가는데 실제 체험에서는 대단히 좀 버벅거리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그게 저희 노하우죠. 저희 노하우인데 저희 노하우인데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굳이 얘를 리소스가 충분한데 낮출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근데 리소스가 작다. 그리고 태스크를 줄여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 근데 많은 고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모델 사이즈만 줄여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실제로 지금 이제 플로팅 포인트를 이용하는 경우랑 인트로 할 때는 리소스를 75%나 줄일 수는 있어요. 만약 근데 동작을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리소스를 얼마큼 사용할 거고 어떤 모델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최적화하느냐, 그게 저희 노하우가 되는 거죠. 네, 추가로 또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Q&A 세션은 마치고 저희 휴식 시간 가진 뒤에 네트워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강의를 맡고 있는 이동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아까 퀄컴 칩에다가 옵티마이즈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 회사시잖아요. 그게 사실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칩에서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퀄컴 칩의 실제 학살이 안 됐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이제 어떤 하드웨어 구조에 이제 옵티마이즈를 하시고 이제 그걸 강점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거 쿠다나 뭐 이런 거 안 쓸 수 되는 건지 뭐 그런 게 궁금합니다. 일단 퀄컴 생태계는 이제 쿠다가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NDA가 다 맺어져 있어서 어디라고 이제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이제 저희는 퀄컴이 선택을 했으니까 글로벌로 나갈 거라고는 생각이, 국내에서는 확산은 됐고요. 이제 글로벌로 확산이 안 되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라, 일단 이제 퀄컴은 아시겠지만 이제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칩이고, 근데 이번 CES에서는 퀄컴이 그 칩만 만들 게 아니라 인퍼런스 서버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만 열심히 뛰는 게 아니라 퀄컴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프로치가 다른 것뿐이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지금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열심히. 경제가 좀 안 좋아서 그런 거지 지금 모두가 다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긴 시간 저희 강의와 함께 Q&A까지 함께 해주신 손병희 연구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